영하 40도 얼음 땅에서 쌀이 자라나자 40년간 불가능을 외치던 세계 농업학자들이 두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몽골은 여름이 90일뿐인데 벼는 최소 120일이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겨울엔 토양이 얼어붙고 봄에 녹을 때 뿌리가 생장을 이어가기 어려웠죠. 뿐만 아니라 알칼리 토양이라 산성을 좋아하는 벼는 아예 살 수 없었던 겁니다. 1984년부터 세계 연구진이 수십 차례 시도했지만 결론은 늘 같았어요. 불가능하다. 문제는 2022년 러시아바 쌀 수입이 막히자 이게 몽골 국가안보 위기로 번졌다는 거예요. 300만 국민의 주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판이었죠. 그때 한 몽골 연구원이 절박한 심정으로 오래전 기억 속 나라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연구팀이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더군요. 90일 안에 끝나는 벼는 없을까? 세계가 40년간 증명한 불가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었습니다. 영국 농업자문단장은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9개월 뒤 몽골 역사상 처음으로 국산 쌀 1톤이 수확됐고 밤낮 30도 온도 교차는 오히려 전분 축적을 도와 식감이 더 쫄깃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농대 교수들이 현장 조사하러 몰려오는 중인데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농업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바트 바야르입니다. 제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다들 그냥 바트라고 부릅니다. 저는 몽골 농업부 산하식량안보연구소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주로 혹독한 몽골 기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작물들을 연구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울란바토르는 벌써 영하 3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새벽 5시에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농업부 장관님이 직접 전화를 거셨더군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당장 청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서둘러 옷을 챙겨 입으며 아내 앵으자르갈에게 말했죠. 긴급 회의래.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또 무리하지 말아요. 그녀는 10년 전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사에 도착하니 이미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더군요.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국제농업자문단의 윌리엄 스미스 박사까지요. 스미스 박사는 영국 출신으로 1984년부터 몽골 농업자문을 맡아온 분이었습니다. 백발의 그는 언제나 냉정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었죠. 장관님이 입을 여셨어요. 러시아가 쌀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몽골은 매년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십만 톤의 쌀을 수입해왔거든요. 우리 국민 300만 명의 주식이 바로 그 쌀이었습니다. 차관 바야르 사이안이 자료를 펼쳤어요. 현재 재고는 2달치밖에 안 남았답니다. 대체 수입선을 찾아야 하는데 가격이 2배로 뛰었다고 했죠. 정부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스미스 박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몽골 자체 생산은 고려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요. 우리가 40년간 연구했지만 몽골 기후에서 벼농사는 불가능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하셨어요. 여름이 너무 짧고 토양이 알칼리성이며 겨울철 동토 현상 때문에 뿌리가 살 수 없다고 덧붙이셨죠.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제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15년 전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학기 동안 한국에서 공부했어요. 한국농업기술연구소를 견학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이 춥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놀라운 기술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어요. 특히 비닐하우스 기술과 품종 개량 기술은 정말 놀라웠죠. 그때 저를 안내해 주셨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김태윤이라는 분이었어요. 쾌활하고 열정적인 연구자셨죠.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 그 기억 때문이었어요. 제가 주도했던 밀 품종 개량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신품종이 몽골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서 수백 개 농가가 파산했습니다. 그중 한 농부는 빚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농부의 부인이 연구소 앞에서 절 붙잡고 울부짖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다고,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외치셨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함부로 희망을 주면 안 된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장관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바트 연구원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해외 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특히 한국의 농업 기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미스 박사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한국이라고 다를 게 있겠냐고, 기후 조건은 과학이지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하지만 장관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단 접촉은 해보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또 그때처럼 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 자신도 확신은 없었어요. 그저 300만 국민의 밥그릇이 걱정될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농촌진흥청 국제협력과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몽골의 식량안보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간 협력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흘 만에 답장이 왔어요. 발신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윤 박사였거든요. 15년 전 서울대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선배였죠. 그분이 지금은 농촌진흥청 국제협력과 과장이 되어 계셨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간단했어요. 바트 잘 지냈나요? 몽골 상황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팀을 꾸려서 울란바토르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짧고 명확한 답변이었죠.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일주일 뒤 열린 확대 회의에서 차관 바야르사이안이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예산 낭비일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차관님이 러시아와 중국 수입업체들로부터 상당한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걸요. 만약 몽골이 자체 생산에 성공하면 그 돈줄이 끊기는 거였습니다. 차관님의 반대는 순전히 개인적 이익 때문이었던 거죠. 스미스 박사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온다 해도 결과는 뻔하다고 하셨어요. 40년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분은 1984년부터 몽골 벼농사 가능성을 연구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수십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그러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불가능을 외치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아내와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앵흐자르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늘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녀가 물었어요. 정말 한국팀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쌀 수입 가격이 2배로 뛴 상황에서 정부 예산으론 석 달도 버티기 힘들어요.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10년 전 밀 프로젝트 실패 때를 떠올리며 말했죠. 그때는 당신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했잖아요. 이번엔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약속해줘요. 다시는 그때처럼 자신을 탓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300만 국민의 식량 문제가 더 악화된다면 그 책임을 제가 질 수 있을까요? 일주일 뒤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영하 30도의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린 그들은 모두 6명이었어요. 김태윤 박사를 필두로 벼 육종 전문가 이수진 박사, 토양학자 박민수 박사, 농업기계 전문가 최영호 박사, 데이터 분석가 한지민 박사, 그리고 통역 코디네이터 이민아 씨까지요. 태윤 형이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바트, 오랜만이야. 그는 여전히 15년 전 그 쾌활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죠. 이제 우리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하지만 첫 번째 회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제안한 내용 때문이었어요. 조생종 벼를 개량해서 90일 만에 수확하는 방법을 시도해보자는 거였죠.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벼는 최소 120일이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스미스 박사가 즉각 반박했어요.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벼의 생장 사이클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하셨죠. 이수진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90일 조생종 개발에 성공했다고, 한라벼라는 품종이 있다고 하셨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차관님이 끼어들었어요.
그게 한국에서 됐다고 몽골에서도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박민수 박사가 답했습니다. 토양 문제는 산성 비료로 중성화시킬 수 있다고, 알칼리성을 벼가 좋아하는 약산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들의 자신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실패의 시작일까? 태윤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믿어봐, 바트.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어. 회의가 끝나고 장관님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한국팀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요.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실패 시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10년 전 그 농부의 부인이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번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2023년 1월 중순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됐어요. 한국팀과 함께 울란바토르 외곽의 시험 농지를 돌아봤죠. 영하 40도에 가까운 날씨였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칼로 베는 것 같았어요. 이수진 박사가 얼어붙은 땅을 삽으로 파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돌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 정도 동토층이라면 봄에 녹을 때 문제가 심각하겠다고요. 뿌리가 제대로 내릴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토양 샘플을 채취했어요. 현장에서 간이 측정을 해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pH가 8.5라고 하셨습니다. 강알칼리성이라 벼가 절대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불가능한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태윤 형은 달랐어요. 오히려 신이 나 보이더군요. 이 정도 조건이라면 더 재미있겠는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뭐가 재미있다는 건지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한국팀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배석했죠. 이수진 박사가 노트북을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조생종 한라벼 품종을 소개했습니다. 이 품종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확히 90일이면 된다고 했어요. 최영호 박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동토층 문제는 멀칭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볏짚이나 비닐로 땅을 덮으면 토양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봄에 땅이 녹을 때도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토양 개량안을 제시했어요. 황산 암모늄 같은 산성 비료를 투입하면 알칼리 토양을 중성화할 수 있다고 했죠. pH를 6.5 정도로 맞출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한지민 박사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몽골 기상청 데이터를 10년치 분석했다고 하더군요. 6월 중순에 파종하면 9월 중순에 수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서리 피해 확률이 가장 낮다고 계산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40년 숙제의 해법을 찾아낸 거였어요. 아니 적어도 찾았다고 믿고 있었죠. 태윤 형이 제게 물었습니다. 마트 어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두렵다고요. 만약 실패하면 어쩌냐고 물었습니다. 태윤 형이 웃으며 말했죠. 실패는 데이터일 뿐이라고 우리가 함께 책임지면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음 날 생겼습니다. 농업부에서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자리였어요. 장관님, 차관님, 스미스 박사를 비롯한 몽골 농업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조생종 품종과 멀칭 기술, 토양 개량 방안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저는 통역을 맡아 한국어를 몽골어로 옮겼습니다. 발표 내용은 완벽했어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었죠.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스미스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이건 과학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자료를 펼쳐 보이며 반박했어요. 1984년부터 지금까지 총 27차례 시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팀, 러시아 팀, 일본 팀까지 모두 실패했다고요. 40년 데이터가 증명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셨죠. 차관 바야르사이한도 거들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실패 리스크가 크다고 했어요. 차라리 중국에서 싼 값에 수입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안했죠. 저는 그 순간 차관님의 속셈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몽골 측 인사들은 대부분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팀만 당황스러워 보였죠. 태윤 형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무언가 말해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입이 바짝바짝 말랐죠.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스미스 박사님을 존경한다고 운을 뗐어요. 40년간 몽골을 위해 헌신하신 것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덧붙였죠. 40년 전 기술과 지금은 다르다고요. 한국은 이미 90일 조생종 개발에 성공했다고 했어요. 우리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스미스 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에서 된다고 몽골에서도 되리란 보장이 없다고 하셨어요. 기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과학자로서 책임질 수 없다고 선을 그으셨죠. 그때 장관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관님이 말씀하셨죠. 시도는 해보자고,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는 거였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바트를 임명한다고 선언하셨어요. 성공하면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파면이라고 했죠.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태윤 형이 제 어깨를 꼭 잡았죠. 같이 책임지자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차관을 마주쳤습니다. 그가 비웃듯 말했어요. 자네 10년 전 일을 잊었나 보군. 이번에도 똑같을 걸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불끈 쥐었죠. 2월 초 본격적인 현장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였어요. 한국팀과 함께 시험 농지를 선정하러 다녔죠. 울란바토르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적당한 땅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랑게렐이라는 여성 농부를 만났어요. 42살의 그녀는 홀로 3자녀를 키우는 미망인이었습니다. 남편이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 뒤로 혼자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을 키워왔다고 하더군요. 나랑게렐이 우리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쌀을 키울 수 있냐고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시도해보겠다고 하지만 보장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발 성공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농사가 실패하면 은행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아이들 학비를 마련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0년 전 그 농부 가족이 떠올랐거든요. 태윤 형이 나랑게렐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본격적으로 토양 조사를 시작했어요. 여러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pH가 평균 8.5였고 어떤 곳은 9.0까지 나왔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면 산성비료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시간이 더 큰 문제라고 했죠. 토양을 완전히 중성화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했어요. 최영호 박사도 난감해했습니다. 동토층이 생각보다 깊다고 했어요. 지하 2m까지 얼어붙어 있다고 하더군요. 멀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지민 박사가 기상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어요. 그런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상기후로 서리가 예년보다 일찍 내렸다는 거예요. 9월 중순이 아니라 9월 초에도 서리가 내린 적이 있다고 했죠. 저녁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한국팀 모두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이수진 박사가 말했습니다. 조생종을 더 단축할 수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 같다고요. 80일 만에 수확 가능한 품종을 개발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태윤 형이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수진 박사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보장할 수 없다고 했죠. 한국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숙소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하 35도의 밤이었죠.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더 큰 문제는 사흘 뒤에 터졌습니다. 몽골 최대 일간지에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팀의 무모한 도전이라는 제목이었죠.
스미스 박사의 인터뷰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40년 과학 데이터를 무시하는 건 위험하다고요. 한국팀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자연의 법칙을 이길 순 없다고 했습니다. 몽골 정부가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죠. 기사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한국팀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죠. 차관 바야르 사이안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그의 얼굴이 차갑더군요. 여론이 좋지 않다고 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예산 집행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항의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기회를 달라고 했죠. 차관이 비웃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40년간 충분히 줬다고 결과는 늘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팀과 몽골팀이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이민아 통역사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태윤 형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포기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예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몽골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장관님을 직접 찾아뵙기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장관 집무실로 갔어요. 비서실에서 막았지만 억지로 들어갔습니다. 장관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면 몽골은 영원히 쌀수입국으로 남을 거라고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3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장관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죠. 정말 자신 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국팀을 믿는다고 했어요.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고 3개월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경고하셨죠. 실패하면 자네만이 아니라 한국팀도 국제적 망신을 당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요. 집무실을 나오며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 앵흐자르갈이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월이 되자 본격적인 토양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겨울 동안 꽁꽁 얼었던 땅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녹는 과정이었죠. 단단했던 얼음이 녹으며 농지가 온통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어요. 트랙터가 진흙에 빠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인부들이 장화를 신고 들어가도 무릎까지 빠졌죠. 최영호 박사가 특수장비를 가져왔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박민수 박사는 산성비료 투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진흙탕 상태에서는 비료가 제대로 섞이지 않았어요. 균일하게 분산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했죠. 작업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현장으로 나갔어요. 한국팀과 함께 진흙 속에서 씨름했습니다. 손은 부르트고 온몸은 흙투성이가 됐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악몽을 꿨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악몽이었죠. 꿈속에서 저는 밀밭에 서 있었어요. 제가 개발한 신품 종밀이 심어진 광활한 밭이었습니다. 처음엔 푸르고 건강해 보였죠. 농부들이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밀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이던 잎이 누렇게 변했어요. 줄기가 꺾이고 이삭이 말라갔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농부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웃음이 사라지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누군가 제 멱살을 잡았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외쳤죠. 또 다른 사람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제 남편이 죽었다고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 여인을 알고 있었어요. 자살한 농부의 부인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발이 진흙에 빠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죠.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어요.
살인자라고 사기꾼이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쉬기 힘들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잠을 다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나랑계를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한국팀은? 몽골 국민들은? 아침이 되자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삽을 잡으려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이민아 통역사가 제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점심시간에 이민아 씨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었죠.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에 다 써있다고 하더군요. 이민아 씨가 말했습니다. 태윤 박사님께 말씀드려도 되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태윤 형에게 연락한 상태였습니다. 저녁에 태윤 형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둘이서 산책을 나갔죠. 한참을 걷다가 형이 물었습니다. 10년 전 일 때문이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윤 형이 말했습니다. 이민아한테 들었다고 밀 프로젝트 실패 이야기를요. 형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잘못이라고 제가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가 성급했고 교만했다고 말했죠. 그 대가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태윤 형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실패는 데이터일 뿐이라고 과학자는 실패로부터 배운다고 했어요. 내가 그때 배운 게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은 덧붙였어요. 이번엔 다르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 팀 전체가 함께하는 거라고요. 성공하면 함께 기뻐하고 실패하면 함께 책임지는 거라고 했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분이었어요. 형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괜찮다고 울어도 된다고 했죠.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형이 물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라고 대답했죠. 숙소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앵흐자르갈이 반갑게 받았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났어요. 그녀가 물었죠. 오늘은 괜찮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다고요.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힘이 난다고 했어요. 아내가 말했죠.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고요.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나갔을 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렵긴 했어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진 않았죠. 한국팀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박민수 박사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토양 pH가 7.0까지 내려갔다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6.5로 맞출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었죠. 4월 초가 되자 한국팀의 본격적인 기술 이전이 시작됐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이구나 싶었죠. 이수진 박사가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가져온 조생종 한라벼 종자를 보여줬습니다. 작고 단단한 씨앗들이었죠. 이수진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 품종은 한국 강원도 고랭지에서 개발됐다고 했습니다. 한라벼의 특징은 놀라웠어요.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확히 90일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반 벼보다 30일이나 짧은 거였죠. 게다가 저온에도 강하다고 했어요. 영상 10도만 넘으면 자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수진 박사는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자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검사했어요. 조금이라도 손상된 건 곤란했죠.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시작이 중요하다고 좋은 종자가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토양 작업에 집중했어요. 그는 명랑하고 낙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작업 중에도 늘 노래를 흥얼거렸죠. 그의 밝은 에너지가 현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어요. 박민수 박사가 산성비료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산 암모늄과 유안을 정밀하게 배합했어요. 토양 샘플을 수시로 채취해 pH를 측정했죠.
조금씩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7.0, 6.8, 6.6. 매일 조금씩 개선됐어요. 박민수 박사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6.5를 달성했다고요. 중성에 가까운 약산성이었죠. 벼가 가장 좋아하는 토양 환경이었습니다. 최영호 박사는 과묵한 분이었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손재주가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는 멀칭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 비닐과 볏짚을 사용했어요. 최영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멀칭은 토양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이라고요. 비닐이나 볏짚으로 땅을 덮으면 낮에 열기가 보존된다고 했어요. 밤에도 땅이 식지 않는다고 했죠. 그는 몽골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개조했습니다. 바람이 강한 걸 고려해 고정장치를 추가했어요. 자외선이 강한 걸 감안해 특수 코팅 비닐을 썼죠. 섬세하고 꼼꼼한 작업이었습니다. 한지민 박사는 젊었지만 냉철한 분석가였어요. 그녀는 노트북 앞에서 하루 종일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몽골 기상청의 10년치 기후 데이터를 분석했죠. 한지민 박사가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6월 15일이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날 파종하면 서리 피해 확률이 가장 낮다고 했어요. 9월 15일 수확이 가능하다고 계산했죠.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데이터가 증명한다고 강조했죠. 저는 그녀의 자신감에 놀랐습니다. 오대석 소장님도 몽골을 방문하셨어요. 농촌진흥청 국제협력본부장이신 분이었습니다. 55살의 그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였죠. 그분이 오시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오 소장님이 차관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셨어요. 추가 예산과 장비를 보내겠다고 하셨죠. 차관은 더 이상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민아 통역사는 팀의 감정적 다리 역할을 했어요. 30살의 그녀는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팀과 몽골팀 사이에서 단순히 말만 통역하지 않았어요. 이민아 씨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었습니다. 누가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가 위로했어요. 누가 오해하면 중재했죠. 그녀 덕분에 양국 연구진 사이의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제 트라우마를 처음 알아챈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났죠. 이민아 씨가 없었다면 프로젝트가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5월 중순이 되자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토양은 최적 상태였어요. 멀칭 시스템도 완벽했죠. 종자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파종 시기만 기다리면 됐어요. 저는 한국팀 전원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작은 몽골 전통 식당이었어요. 양고기 요리와 수태차를 대접했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태윤 형이 건배를 제의했어요.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높이 들었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웃으며 말했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감사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러분이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성공하면 몽골 명예시민증 주는 거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다고요. 최영호 박사는 조용히 웃기만 했어요. 한지민 박사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죠. 이민아 씨는 통역하느라 바빴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윤 형이 말했습니다. 좋은 팀이라고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믿게 됐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괜찮다고 말했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서 든든하다고 했죠.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기쁘다고요. 5월 말이 되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론이 움직였어요. 몽골 최대 일간지 오늘의 몽골이 특집 기사를 냈죠.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팀의 무모한 도박, 국민 세금 낭비인가? 기사는 스미스 박사의 인터뷰를 대서특필했어요. 그는 40년 데이터를 근거로 프로젝트의 실패를 예언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몽골 기후를 이길 순 없다고 단언했죠. 더 큰 문제는 BBC 인터뷰였어요. 스미스 박사가 영국 방송에 출연해 이 프로젝트를 국제적 망신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과학을 무시한 정치적 쇼라고 비난했죠.
전 세계가 이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몽골 국내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SNS에서는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3일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죠. 한국팀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차관 바야르 사이안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예산을 30%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죠. 납세자의 세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어요. 예산 삭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추가 장비 구매가 불가능해졌어요. 인력 고용도 줄여야 했죠. 최영호 박사가 계획했던 관계 시스템 확충이 취소됐습니다. 태윤형이 차관에게 항의했어요. 이건 프로젝트 중단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차관은 냉소적으로 대답했죠. 그럼 포기하시라고,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친구 소두노무자부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그는 지금 민간 농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죠. 소두노무자부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마트 그만둬. 이거 실패할 게 뻔해. 차라리 우리 회사로 와. 안정적인 연봉 보장해줄게. 그는 현실주의자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친구가 한숨을 쉬었죠. 10년 전 일로도 모자라냐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덧붙였죠. 가족 생각해. 아내와 애들 생각해. 내가 파면되면 어쩌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더 큰 충격은 집에서 왔습니다. 아버지 투무르바트가 울란바토르로 올라오신 거예요. 69살의 아버지는 평생 유목민으로 사셨어요. 전통을 중시하고 외부인을 경계하는 분이셨죠. 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셨습니다. 외국인들을 왜 믿냐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리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실패하고 너만 손해본다고 경고하셨죠. 저는 설명하려 했어요. 한국팀이 다르다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뭔가 속셈이 있을 거라고 하셨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냉랭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 앵흐자르갈이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후회하지 말라고, 내가 경고했다는 걸 잊지 말라고요. 6월 초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몽골 농업대학 교수들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어요. 프로젝트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도한 사람은 다바수렌 교수였어요. 52살의 그는 몽골 농대 학장이었습니다. 스미스 박사의 제자였죠. 40년 불가능론을 신봉하는 분이었어요. 다바수렌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팀이 과학을 모른다고 비난했어요. 몽골 젊은이들이 잘못된 희망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죠. 매우 공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수진 박사가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같은 과학자인데 이렇게 적대적일 수 있냐고 했어요. 박민수 박사는 분노했죠. 시도도 안 해보고 불가능하다니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태윤 형만 침착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해한다고, 그들도 자기 신념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했죠. 우리는 결과로 증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은 나랑게렐에게서 왔어요. 그녀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다는 거예요. 실패할 게 뻔한데 왜 땅을 내줬냐고 비난한다고 했죠. 나랑게렐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정말 끝이라고 했습니다. 은행 빚을 못 갚으면 땅을 빼앗긴다고,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고 울먹였죠.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꼭 성공할 거라고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나랑게렐은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날 밤 한국팀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모두가 지쳐 보였죠. 이민아 씨마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지민 박사가 말했어요. 데이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6월 15일 파종은 과학적으로 맞다고 했습니다. 최영호 박사도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장담했죠. 하지만 이수진 박사가 우려를 표했어요. 예산 삭감으로 비상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대응할 수 없다고 했죠. 태윤 형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어요. 개인 자금도 투입하겠다고 했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였구나. 돈 때문이 아니라 신념 때문에 여기 있는 거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6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파종 하루 전이었죠.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역사적인 첫 파종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에 한지민 박사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기상청 긴급 예보가 나왔다고 했죠. 내일 밤부터 이틀간 한랭전선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한지민 박사가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어요. 기상 모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6월 15일 밤부터 기온이 급강하한다고 했어요. 영하 3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죠.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갓 파종한 씨앗이 저온에 노출되면 발화가 안 돼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였죠. 한지민 박사가 말했습니다. 파종을 연기해야 한다고요.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한국팀과 몽골팀 전원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긴박했죠. 이수진 박사가 물었어요. 일주일 연기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한지민 박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면 수확이 9월 22일이 된다고 했어요. 통계적으로 서리 확률이 20%로 올라간다고 했죠. 위험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제안했어요. 이틀 연기는 어떻냐고요. 한지민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틀 뒤에도 한랭전선 영향이 남아있다고 최소 5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최영호 박사가 물었습니다. 임시보온시설을 만들면 안 되냐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걸로요. 하지만 이수진 박사가 반대했어요. 하루 만에 그런 대규모 시설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태윤 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지민 당신 확신은 몇 %냐고요. 한지민 박사가 대답했어요. 95%라고 내일 파종하면 실패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지민 박사가 뭔가를 발견한 듯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그녀가 다시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한지민 박사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미세한 기압 변화를 찾아냈습니다. 한랭전선이 예상보다 빨리 통과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 내일 새벽에 파종한다면 저녁 전에 끝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한랭전선이 오기 전에 씨앗이 땅속 깊이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멀칭으로 덮으면 저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률은 50대 50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50대 50. 동전 던지기와 같은 확률이었죠.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민에 빠졌어요. 차관 바야르사이안이 말했습니다. 연기하는 게 안전하다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스미스 박사도 동의했죠. 과학적으로 연기가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윤 형은 달랐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바트 내 생각은? 저는 숨이 막혔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한지민 박사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데이터를 믿는다는 눈빛이었죠.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파종하겠다고 말했어요. 한지민 박사의 계산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준비한 게 뭐냐고 과학을 믿고 시작한 거 아니냐고 물었죠. 차관이 반대했습니다. 실패하면 책임질 수 있냐고 따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책임이라고 모든 걸 감수하겠다고 말했죠. 태윤 형이 웃었어요. 좋아, 우리 함께 책임지자고 했습니다. 한국팀 전원이 동의했죠. 우리는 내일 새벽 파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숙소 창밖을 내다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어둠 속에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영하 5도의 추운 새벽이었죠. 한국팀이 벌써 와 있었어요. 모두 잠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나랑게렐도 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정말 오늘 하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 새벽이었어요. 이수진 박사가 첫 번째 종자봉지를 열었습니다.
작고 단단한 한라벼 씨앗들이 햇빛에 반짝였죠. 나랑게렐에게 첫 파종의 영광을 드렸어요.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손을 잡아주며 방법을 알려줬죠. 조심스럽게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이 몽골 땅에 묻히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싶었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어요. 인부들이 줄지어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이 지도하고 몽골팀이 실행했죠.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최영호 박사가 멀칭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심은 즉시 비닐로 덮었어요. 토양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후 5시 모든 파종이 완료됐어요. 예정보다 1시간 빨랐습니다. 한지민 박사가 환호했죠. 성공했다고 한랭전선이 오기 전에 끝냈다고 외쳤어요.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거든요. 밤에 기온이 떨어질 때 씨앗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하 3도까지 떨어졌어요. 한랭전선이 예보대로 왔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둘러 현장으로 갔습니다. 한국팀도 벌써 와 있었어요. 비닐을 걷어내며 땅을 확인했죠.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씨앗은 무사했어요. 얼지 않았습니다. 한지민 박사의 계산이 맞았던 거예요.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거였죠. 7월 초가 되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파종한 지 2주가 지났는데 모종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초록빛 새싹이 나와야 하는데 절반 가까이가 시들어 보였죠. 이수진 박사가 긴급 조사를 했습니다. 토양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일부 구역에서 pH가 다시 올라가 있었습니다. 7.5까지 상승한 곳도 있었어요. 박민수 박사가 당황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6.5로 맞췄는데 왜 다시 올라갔냐는 거죠. 뭔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지민 박사가 강수량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6월 말에 예상치 못한 폭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빗물이 지하수와 섞이며 알칼리 성분이 다시 올라온 거였죠. 자연은 예측 불가능했어요. 현장을 돌아보니 참담했습니다. 30% 이상의 모종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나랑게렐이 울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저는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한국팀도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상태였죠. 이틀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7월 3일 스미스 박사가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시들어가는 모종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40년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는 기자들을 대동하고 왔어요. 카메라 앞에서 프로젝트의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한국팀의 무모한 도전이 증명됐다고 했죠.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차관 바야르사이안이 즉시 움직였어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프로젝트 즉시 중단을 명령하겠다고 했죠. 더 이상 예산 낭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퇴서를 작성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그 악몽이 다시 현실이 되는 것 같았죠.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태윤 형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사퇴서를 보더니 찢어버렸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70%가 살아있다고 강조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 손실은 실패라고 말했어요. 태윤 형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70%는 성공이라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외쳤어요. 이수진 박사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추가 영양제를 투입하자는 거였어요. 살아있는 모종이라도 건강하게 키우자고 했죠. 박민수 박사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긴급 지원이 왔어요. 오 소장님이 특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가 자재와 약품이 항공편으로 도착했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7월 중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영양제를 투입한 지 일주일 만에 모종들이 회복 기미를 보인 거예요. 시들었던 잎이 다시 푸르러지기 시작했죠. 박민수 박사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몽골의 밤낮 온도차가 30도나 된다는 거였어요. 낮엔 30도, 밤엔 0도 가까이 내려갔죠.
처음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지민 박사가 데이터를 분석하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온도 차이가 오히려 벼의 전분 축적을 돕는다는 거예요. 낮에 광합성으로 만든 당분이 밤에 저온에서 효율적으로 전분으로 전환된다고 했죠. 이수진 박사가 확인해 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벼 이삭의 전분 함량이 예상보다 높았어요. 이건 식감이 더 좋아진다는 의미였죠. 몽골의 극한 기후가 축복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천둥바트라는 젊은 농업인이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어요. 26살의 그는 농업 관련 SNS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팔로워가 10만 명이나 됐죠. 천둥바트가 현장을 방문했어요.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회복되는 모종을 보더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몽골 벼농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죠.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수만 명이 시청했고 댓글이 쏟아졌어요.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던 사람들이 응원으로 돌아섰어요. 한국팀 파이팅이라는 댓글이 달렸죠. 나랑개를 농장에 구경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8월 초가 되자 벼가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키가 쑥쑥 자랐습니다. 이삭이 패기 시작했죠. 황금빛 꽃이 피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최영호 박사가 관계 시스템을 최적화했습니다. 물 공급 타이밍을 정밀하게 조절했어요. 벼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정확히 공급했죠. 기계공학의 힘이었습니다. 이민아 씨가 몽골 언론과 인터뷰를 주선했어요. 한국팀의 헌신적 노력을 알렸습니다. 태윤 형이 방송에 출연해 프로젝트를 설명했죠. 시청자들이 감동했어요. 나랑게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했죠. 아이들이 매일 밭에 와서 벼를 구경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아직 수확까지 한 달 남았다고 방심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희망이 보였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다고 말했어요. 정말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아내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믿는다고요. 8월 20일 저녁이었습니다. 수확까지 2주 남은 시점이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벼는 건강했고 이삭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9시에 한지민 박사가 급히 연락을 해왔어요. 기상청 긴급경보가 떴다는 겁니다. 이틀 뒤인 8월 23일 밤 기온이 급강하한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조금 춥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냐고 물었죠. 한지민 박사가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영하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설이었어요. 8월 말에 서리가 내린다는 겁니다. 역대급 이상기후였죠. 통계상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했어요. 하필 올해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모두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말했어요. 서리를 맞으면 벼가 전멸한다고요. 이삭이 얼어붙으면 쌀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최영호 박사가 대책을 물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급조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이틀 만에 6만 평방미터를 덮는 건 불가능했죠. 박민수 박사가 제안했어요. 대형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키면 어떻겠냐고요. 하지만 전기가 부족했습니다. 농장 근처엔 충분한 전력 공급이 안 됐어요. 태윤 형이 물었습니다. 조기 수확은 안 되냐고요. 이수진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2주는 더 익혀야 한다고, 지금 수확하면 쌀이 제대로 형성 안 됐다고 했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연 앞에서 무력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신을 원망했습니다. 나랑게렐이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늘에 간청했죠. 제발 서리를 거둬달라고요. 8월 22일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맑은 밤하늘은 서리의 전조였죠. 다음 날 현장에 나갔어요. 한국팀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수진 박사가 벼 이삭을 만졌습니다. 완벽하게 익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2주만 더 있으면 수확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오늘 밤이 문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에 15도였습니다. 7시엔 10도로 내려갔어요. 8시엔 5도까지 떨어졌죠. 밤 10시가 되자 영상 2도였습니다. 1시간에 1도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 속도라면 새벽엔 영하가 확실했죠. 우리는 숙소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자정이 됐어요. 0도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바람이 차가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서리가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갔어요.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팀도 이미 와 있었죠. 모두 밭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달빛 아래서 벼이삭이 반짝였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얀 결정체들이 잎에 맺혔죠.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태윤 형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서 있었죠. 이수진 박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7개월의 노력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졌어요. 본격적인 설이었습니다. 벼잎 전체가 하얗게 변했죠.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햇살이 벼밭을 비추기 시작했죠. 서리가 녹기 시작했어요. 이수진 박사가 급히 벼를 확인했습니다. 이삭을 잘라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살았어요. 벼가 살았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서리를 맞았는데 어떻게 살았냐고 물었죠. 이수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삭이 충분히 익어서 견딘 거라고요. 2주 전이었다면 죽었을 거래요. 한지민 박사가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영하 2도에서 멈췄다고 했습니다. 영하 3도까지 갔다면 위험했을 거라고요. 1도 차이로 살아남은 거였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환호했어요. 나랑게렐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하늘이 도왔다고 기도가 통했다고 울먹였죠. 9월 초가 되자 벼는 완전히 익어갔습니다. 황금빛 물결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장관이었죠. 몽골 역사상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천둥바트가 매일 와서 촬영했어요. 그의 영상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외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CNN과 BBC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스미스 박사가 조용히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벼밭을 한참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40년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다바수렌 교수도 왔어요. 몽골대 학장인 그는 학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벼를 직접 만져보며 감탄했어요. 교과서를 다시 써야겠다고 말했죠. 몽골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왔어요. 9월 15일 수학 예정일에 맞춰 오신다고 했습니다. 국가적 행사가 될 거였어요. 9월 18일 아침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첫 수학의 날이었어요. 몽골 전역에 생중계될 예정이었죠. 수십만 명이 TV 앞에서 지켜볼 거였습니다. 현장엔 수백 명이 모였어요. 언론사 기자들, 농업 관계자들, 정부 인사들이 왔습니다. 대통령도 오셨죠. 경호원들이 주변을 둘러쌌어요. 저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그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실패의 기억이 저를 짓눌렀죠. 태윤 형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몽골 농업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한국과의 우정이 만든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나랑게렐에게 첫 수학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녀가 낯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수진 박사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함께 첫 벼를 베었어요. 황금빛 벼이삭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환호성이 터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농부들이 일렬로 서서 벼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물결이 사라지며 알곡이 쌓여갔죠. 최영호 박사가 개조한 탈곡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벼에서 쌀알이 분리됐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쌀알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단단하고 윤기가 났습니다.
크기도 균일했죠. 품질이 좋아 보였어요. 이수진 박사가 확인했습니다. 1등급이라고 했어요. 오후가 되자 수확량 집계가 시작됐습니다. 트럭에 자루를 실으며 무게를 쟀어요. 100kg, 200kg, 300kg.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최종 집계가 나왔어요. 1200kg. 목표였던 1000kg을 초과한 거였습니다. 20% 더 많았어요. 놀라운 성과였죠. 대통령께서 축하하셨습니다. 한국팀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셨어요. 태윤 형이 대표로 받았습니다. 저도 공로패를 받았죠.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모였어요. 국내외 언론이 모두 왔죠. 저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첫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성공 비결이 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했죠. 차관 바야르사이안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눈짓했어요. 몽골 정부의 지원 덕분이라고 말하라는 신호였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진실을 말하기로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술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말했어요.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수진 박사의 조생종 개발, 박민수 박사의 토양 개량, 최영호 박사의 멀칭 기술, 한지민 박사의 데이터 분석. 모든 게 한국 기술이었다고 했죠. 차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윤 박사와 팀원들의 헌신을 이야기했어요. 밤낮 없이 일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다고요. 10년 전 실패 때문에 두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이 저를 일으켜 세웠다고 말했죠. 스미스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고 했어요. 40년간 불가능하다고 믿었는데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팀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죠. 다바수렌 교수도 발언했어요.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기존 지식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요. 한국팀에게서 배웠다고 말했어요. 태윤 형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만의 성과가 아니라고 했어요. 바트 연구원의 용기와 나랑게렐의 신뢰, 몽골 국민의 응원이 있었다고 강조했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차관이 저를 불렀어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정부 공로를 빼고 한국만 치켜세웠냐고 따졌죠.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이니까요. 거짓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차관이 경고했어요. 이러다 파면될 거라고요. 하지만 장관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정직한 과학자라고 칭찬하셨어요. 오히려 차관의 부패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차관은 결국 경질됐습니다. 수확한 쌀의 품질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립식품연구소에서 정밀 분석을 했어요. 전분 함량, 단백질 함량, 수분 함량 등을 측정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분 함량이 일반 쌀보다 5% 높았어요. 밤낮 온도차 30도가 실제로 도움이 됐던 겁니다. 박민수 박사의 가설이 증명된 거였죠. 식감 테스트도 했어요. 전문가들이 시식했습니다. 쫄깃하고 고소하다고 평가했어요. 일본 고시히카리에 비견된다고 했죠. 몽골산 쌀이 프리미엄 품질이었던 겁니다. 이 결과가 발표되자 국제농업학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긴급 논문 발표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네이처와 사이언스에서 연락이 왔죠. 한국팀과 몽골팀이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했어요. 제목은 극한 기후에서의 조생종 벼 재배 성공 사례였습니다. 3개월 만에 세계 최고 학술지에 게재됐어요. 몽골 정부가 전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재배하겠다고요. 목표는 5,000톤 생산이었습니다. 쌀 자급을 넘어 수출까지 노린다고 했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식량 안보가 확보된 겁니다. 몽골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죠. 국제농업학자들이 몽골로 몰려왔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어요. 미국, 유럽, 아프리카에서 벤치마킹하러 왔죠. 저는 그들에게 농법을 가르쳐줬습니다. 한국팀이 개발한 기술을 공유했어요. 과학은 나눌수록 발전한다고 믿었거든요. 나랑게렐은 지역 유명인이 됐어요. 방송에 출연하고 강연을 다녔습니다. 홀로 세 자녀를 키우는 미망인에서 성공한 농업인이 된 거죠.
은행 빚을 모두 갚았다고 했어요. 아이들 학비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녀를 보니 뿌듯했어요. 10년 전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실패한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몽골을 바꾼 영웅이 됐죠. 10월 초 한국팀이 귀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9개월간의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죠.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몽골 정부가 주최한 대규모 행사였어요.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연사로 나섰죠. 저는 단상에서 한국팀을 바라봤어요. 태윤형, 이수진 박사, 박민수 박사, 최영호 박사, 한지민 박사, 이민아 씨. 한 명 한 명이 소중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시작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인생을 바꿔줬다고 말했어요. 10년간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줬다고 했죠. 태윤 형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를 꼭 껴안았어요. 형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바트 고마워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라고 말했죠. 이수진 박사가 선물을 줬어요. 한라벼 종자 10kg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라고 말했죠. 박민수 박사는 토양 개량 매뉴얼을 줬습니다. 직접 작성한 거였어요. 몽골 농부들이 쓸 수 있게 몽골어로 번역까지 했죠. 최영호 박사는 멀칭 시스템 설계도를 남겼어요. 누구나 복제할 수 있게 상세히 그렸습니다. 기술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한지민 박사는 기후 분석 프로그램을 줬어요. 매년 최적 파종 시기를 계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무료로 쓰라고 했어요. 이민아 씨는 사진첩을 선물했습니다. 9개월간의 추억이 담긴 앨범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수학까지 모든 순간이 있었죠. 나랑게렐이 한국팀에게 몽골 전통 옷을 선물했어요. 대리라는 의상이었습니다. 몽골의 마음을 담았다고 했죠. 천둥바트는 영상 편집본을 줬어요. 프로젝트 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100만 뷰를 넘긴 영상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날 많은 사람이 배웅 나왔어요. 나랑게렐과 아이들, 천둥바트, 다바수렌 교수, 심지어 스미스 박사까지 왔습니다. 저는 태윤 형과 마지막 포옹을 나눴어요. 형 정말 고마워요. 태윤 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또 만나자고요. 한국팀이 탑승구로 사라졌어요. 손을 흔들며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바라봤죠. 2023년 11월 몽골 전역에서 2차 파종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50개 농장을 선정했어요. 내년 대규모 생산을 위한 시범 사업이었죠. 저는 전국을 돌며 농부들을 교육했습니다. 한국팀에게 배운 기술을 전수했어요. 토양 개량법, 멀칭 기술, 파종 시기 계산법을 가르쳤죠. 한국식 농법이 몽골 표준이 됐어요. 농업부가 공식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한국-몽골 협력 벼농사 지침서였죠. 세계 50개국에서 농업연구진이 벤치마킹하러 왔어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에서 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기후 문제를 가진 나라들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우리 경험을 공유했어요. 실패와 성공,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과학은 인류 전체의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CNN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코리언 미러컬 인 망골리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방영됐죠. BBC도 왔어요.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식량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로마로 날아갔죠. 세미나장엔 100개국 대표가 모였어요. 저는 무대에서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기술과 몽골의 협력이 만든 기적을요.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하냐고 한국팀을 소개해달라고 했죠. 한국농촌진흥청이 국제협력을 확대했어요. 몽골 모델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에티오피아로 팀을 보냈죠. 태윤 형이 국제협력본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전화로 축하했습니다. 형이 웃으며 말했어요. 다 바트 덕분이라고요. 몽골 한국 농업협력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울란바토르에 세워진 연구소였어요. 양국 과학자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었죠. 12월 스미스 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식 사과를 하러 온 거였어요.
40년간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한국팀과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몽골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로 확대하자고 했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차관 바야르사이아는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러시아와 중국 수입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게 드러났죠. 결국 구속됐습니다. 새 차관이 임명됐어요. 젊고 개혁적인 분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죠. 친구 소드노무자브가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불가능하다고 말렸던 걸 후회한다고 했죠. 그는 사업 방향을 바꿨어요. 한국농업기술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저를 고문으로 모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수락했습니다. 아버지 투무르바트가 다시 올라오셨어요. 이번엔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외국인을 믿지 말라던 말을 철회한다고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태윤 형에게 연락했죠. 형이 초청장을 보내줬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몽골 명예시민증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습니다. 그녀는 감격해서 울었죠. 한국 정부가 몽골과 농업협력 MOU를 체결했어요.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죠. 나랑게렐이 여성농업인협회 회장이 됐어요. 전국 여성 농부들을 대표하게 된 겁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가 많은 이에게 희망을 줬죠. 천둥바트는 농업 전문 유튜버로 독립했어요.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농법을 알리는 영상을 계속 만들었죠. 다바수렌 교수가 학생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국 유학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죠. 2024년 3월 저는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초청이었어요. 객원교로 임명된다고 했죠. 서울대 캠퍼스를 20년 만에 다시 밟았어요. 학생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태윤 형을 만났던 연구실도 찾아갔죠. 강의를 맡았어요. 국제농업협력론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몽골 사례를 중심으로 가르쳤죠.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들었어요. 몽골 학생들도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정부 장학금으로 왔어요. 10명이 농업대학원에 입학했죠. 나랑게렐의 큰아들도 그중 하나였어요. 19살에 그는 농업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농업인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한국과 함께한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몽골어와 한국어로 동시 출간됐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몽골에서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한국에서도 5만 부가 나갔죠. 인쇄는 모두 농업 장학금으로 기부했어요.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대학, 기업, 정부기관에서 불렀어요. 저는 어디서든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협력과 신뢰의 힘을요. 한국 방송에도 출연했어요. KBS 다큐멘터리에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한국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했어요. 아내와 아이들도 한국에 왔어요. 서울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어요. 언젠가 여기서 살아도 좋겠다고 했죠. 태윤 형과 자주 만났어요.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형은 여전히 열정적이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죠. 2024년 9월 15일 2차 수학제가 열렸습니다. 1년 전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 뒤였어요. 하지만 규모는 비교할 수 없었죠. 50개 농장에서 동시에 수확이 진행됐어요. 전국적인 축제였습니다. 수확량은 50톤을 넘었죠.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겁니다. 한국팀이 다시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1년 만에 재회였죠. 태윤 형을 보자마자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나랑게렐 농장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어요. 대통령도 참석하셨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죠. 분위기는 축제 같았어요. 첫 수확한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었어요. 모두 함께 먹었죠. 맛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발표하셨어요. 몽골산 쌀을 처음으로 수출한다고요. 수출국은 한국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컸죠. 저는 연설 기회를 받았어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을 회상했어요. 1년 전 저는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실패가 반복될까 무서웠다고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친구를 만났다고 했죠.
한국팀은 단순히 기술만 준 게 아니었어요. 용기를 줬습니다. 신뢰를 줬죠.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제 몽골은 쌀 수입국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자급을 넘어 수출국으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그 꿈의 시작에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강조했죠.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국팀을 향해 박수를 보냈죠. 태윤 형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저를 꼭 안았습니다. 형이 속삭였어요. 바트, 우리 해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형, 우리가 해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황금빛 벼밭이 석양에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1년 전엔 상상도 못한 풍경이었어요. 아내 앵흐자르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았다고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밤하늘은 언제나 아름다웠죠. 한국이라는 친구 덕분에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몽골은 쌀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으로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의 시작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친구들.